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역사 강의를 하게 된 권도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고려사를 냈다가 6월에 이제 6.25 한국전쟁 시즌으로 인해서 고려사 강의를 멈췄다가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이 강의를 학교 강의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학교 강의실이 열려 있지 않아서 집에서 줌으로 녹화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보내게 됨을 먼저 좀 구독자들에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시간에 어, 두 번째 고려 건국과 정치 변화에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라는 이 주제로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사 관련해서는 후삼국 전쟁과 그리고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왕건과 광종,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성종의 정책,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12목을 파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와 또 지방 행정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를 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고려 전기에 정비된 통치체제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고려관리 등용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고려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예,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좀 이번 시간에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하게 될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 먼저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공무원 사회가 있죠. 예,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대통령 밑에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가 있고요. 이 국무회의 안에는 각종 이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 법무부 등등의 좀 여러 가지 각 부처들이 있죠. 뭐 교육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려 시대에도 이제 그런 중앙 관제가 있었어요. 중앙관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PPT 화면에 그림 보이시죠? 네. 이 그림 보시면 왕 밑에 뭐 물론 도병마사나 식목도감도 있겠지만은 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국무회의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중서문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서성, 이성과 그다음에 상서성 아래에 있는 2부부터 공부에 이르기까지의 6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과 어사대 3사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구성했냐? 즉 고려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이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했던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 육부제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 중서문화성이라는 이 명칭은 처음에는 이 내사 문화성으로 시작했어요. 내사 문화성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중간에 중서 문화성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중서 문화성이란 무엇이냐?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 장관은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서성은 아래 육부를 두고서 정책을 집행했는데요. 예, 이부 그림에 보시는 상서성 아래에 있는 이부는 말 그대로 이제 관료들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였고요. 병부는 오늘날의 국방부예요. 그리고 호부는 어, 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국가 재정이나 재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인구수, 뭐 호수를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과 재정경제부의 오늘날로 치면은 이 재정경제부의 역할 플러스 어 인구를 조사하는 좀 인구를 조사하는 부처가 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 부처, 이 부처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형부는 말 그대로 법무부예요. 법무부의 역할로서,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뭐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취재하고 판결하는 역할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이때 이 형부는 뭐냐. 조선시대로 치면은 의금부의 역할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다음 예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외교통상부 플러스 국가의 행사를 관장하는 이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했었어요. 쉽게 말해 국가의 뭐 행사라든가 의례를 주관했을 뿐 아니라 즉 각 국가 간의 이제 외교를 담당했었던 부처가 바로 예부였고요. 공부는 말 그대로 나라의 뭐 토목 공사 큰 뭐 대형 토목 공사 전체를 다 관장했던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것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조선시대로 치면 승정원 역할을 했는데요. 즉, 이때 고려에서 이 중추원이란 국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 쉽게 말하면은, 왕의 비서실 플러스, 어, 오늘날 지금 국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사대라는 것은 관리의 비리를 살피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 사헌부와 좀 뭐랄까 사관원의 역할을 좀 같이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사란 무엇이냐?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또 호부하고 이제 호부도 물론 그 역할을 했었지만은 삼사는 이제 또 독립적으로 이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좀 쉽게 말하면 국세청의 역할을 좀 감당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이렇게 참 부처에 대한 것들을 해봤지만은 좀 그냥 막 뜻만 알면은 좀 따분한데 이것이 오늘날 그 대한민국에서는 무엇과 연결되고 있고 또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이것을 연결했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역할을 했구나. 저게 저런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때 동떨어져서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중추원은 오늘날로 치면은 왕의 비서실 플러스 뭐 국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면 되겠구나. 또 아니면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승정원의 역할을 뭐 감당했다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없어요. 없지만은 좀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 한번 따와봤는데요. 이 대간이란 무엇이냐?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 관원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구성된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사관원의 역할을 또 하나 이 어사대와 함께 좀 구성했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어사대 관료가 중심되어서 일부 중서문화성의 좀 뭐 대표 관료들이 함께 구성됐던 거예요. 즉 이렇습니다. 관리를 감찰하고 국왕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비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어사대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서문화성의 뭐 아마 대표 관리가 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사대 간호만으로는 없죠. 어사대가 이제 좀 무리수를 깔아준다면은 중서문화성 관리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시중이나 뭐 중서시랑 평장사 그다음에 문화시랑 평장사 같은 오늘날로 지금 국무총리야 부총리들이 이제 대표로 가서 이제 뭐 대통령한테 가서 이제 어사대 관원들의 뭐 뜻을 뭐 전달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병마사란 뭐냐?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한 기관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군사를 관장했던 기관 병부였어요. 근데 여기서 국방과 군사 문제 왜 또 따로 의존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아마 긴급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의 전쟁이 났다. 고려를 치면 이제 거란이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몽고가 쳐들어왔다. 이럴 때 이제 긴급히 이제 그 국방부도 이제 여기에 이 기관 다 소속이 돼서 이제 군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긴급할 때 어떻게 하면 거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왕도 함께 참여했을 거예요. 예, 그런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려 후기 때는 도평이 사사로 개칭되었었죠. 즉 그 일명도 도당이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란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한 기관으로서 어, 쉽게 말하면은 국가의 그 제도를 이제 규정하는데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이제 먼저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 식목 도감이라는 걸 봤었을 때 물론 중추원 보자 아마 이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고 봤었을 때 어쩌면 오늘날 지금 국회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는 언제 정비되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 집권 체제는 성종 때 대부분 완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행정제도는 이제 누가 정비했냐? 물론 고려 초기에는 뭐 태조 왕건에서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는 성종 이전까지는 이제 각 호족들이 각 지역을 통치했습니다만은 성종 때부터는 이제 12목을 설치하고 이제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좀 지방제도의 기틀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지방행정제도가 완비됐던 거는 성종 때가 아니라 현종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행정제도 어떻게 구성되었냐에 따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왜 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을까라는 거죠. 이 지방행정제도는 고려 현종 때 거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현종이 이렇게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했느냐? 아시다시피 고려 현종은 즉위하고 이제 그 바로 직후 1년 뒤에 성종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즉 거란의 제군이 엄청 몰려왔었죠. 그때 이제 성종이 거란군을 피해서 개경에서부터 뭐 이제 충주와 공주를 거쳐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공주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 충주 지역 갔었을 때 그거 토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려사회 이제 고려의 그 토호들, 그러니까 뭐 지방 호족이나 뭐 토호들이 좀 중앙 정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뭐 좋지 않은 마음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왕이고 뭐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왕을 죽이려 했다는 점 봤었을 때. 이렇게 현종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 충주 지역은 나를 이렇게 이 중앙정부를 적대하는구나. 또 공주 지역은 갔는데 엄청 환대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등등 이제 중앙정부를 이제 좀 우대하는 이제 지방이 있었고 반대로 중앙정부를 아직도 여전히 대적하고 반감을 품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어, 지방행정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전국을 이제 오도와 양계, 경기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먼저 경기 지역을 아실 거예요. 즉,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 그 일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오늘날 또 이제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있으면은 뭐 이제 일산이라든가, 그다음 남쪽에 뭐 분당, 판교 같은 지역, 이 일대를 다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을 다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처럼 수도 개경 지역 인근 다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도는 이제 오도로서 보면은 뭐 서해도나 뭐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기엔 다 안찰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경 지역 어떻게 했냐? 양계라고 해서 북계와 동계가 있어요. 이 북계와 동계는 또 이제 병마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거란 전쟁 이전과 진행 중에는, 병마사보단 좀 도순검사라고 있었어요. 즉, 이제 도순검사라고 이 지역들을 관장하게 됐었는데요. 그만큼, 뭐랄까, 거란군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최전선이었어요. 최전방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자, 휴전선이 있어요. 휴전선을 이 경계로 했었을 때 그곳이 이제 최전방인 것처럼 이제 이때 당시 북계와 동계 지역은 거란군과 여진군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전방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오도양계에다가 또 군현을 따로 이렇게 두는데요. 이 수도 개경과 주변 지역 아까 경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삼경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실 거예요. 개경과 서경, 동경으로 구성되는데 나중에 동경에서도 남경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조 왕건 때 정비됐어요. 즉 태조 왕건 때 삼경이 정비됐고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이제 12목이 적었다면은 현종 때는 지방 하나하나를 거의 세부적으로 좀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군현은 어떻게 됐냐? 주현과 속현인데요. 여기서 주현이라고 하는 건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말하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해서 이 속현은 그렇다면 아예 뭐랄까 무정부 상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주현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속현을 다스렸던 거죠. 하지만 속현은 어떻게 다스렸냐? 이제 지방간이 주현에 이게 주둔한 상태에서 속현은 주로 뭐 이제 그곳 지역의 향리나 아니면 토호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간이 직접 가서 뭐 그곳을 직접 가서 이렇게 다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주연에 머무르면서 이제 향리나 토호를 통해서 이 속현을 관장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관이 아예 속현을 배제했느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연에 주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속현의 민심을 돌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직접 가서 이 향리라든가 토를 통해서 속현의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보고를 듣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지방간이 파견된 지역의 주연.
이 속편까지 가늘했다는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실무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고을 향례 담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특수행정구역은 뭐냐? 향부곡소입니다. 근데 이 향부곡소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지역인데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었고요. 또 거주지 이동에 또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주지 이동에 제한을 받고 세금을 많이 부담했다면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좀 인식이 좋지 못했던 아마 그런 지역으로 추정되겠죠. 예를 들면 뭐 좀 경주 지역에서 좀 뭐랄까 고려 무신정권 때 뭐 예를 들어서 보자 김삼이라던가 효심이 또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훨씬 이전에 의종 보기 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이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반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좀 격화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경주는 그렇다 보면 동경 지역이 향부곡소로 격화됐냐? 그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삼경 중에 하나였고 또 신라를 한때 이제 신라의 중심지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주 지역만은 특수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나머지 지역은 어땠을지 모르나 경주 지역은 이제 대신에 경주라고 하면서 좀 오히려 그래도 좀 어떻게든 향부곡소 되는 건 면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경주 지역을 좀 예시로 들었던 것은 좀 이제 실제로 원래 경주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반란 터졌다. 그러면 실제로 반란 진압되고 난 뒤에는 이제 향이나 부곡 소록에 전락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따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거주지 이동에 자유가 없었어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세금도 더 많이 갖다 바쳐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려의 군사제도는 어떻게 정비됐을까요? 자, 크게는 중앙군과 지방군인데요. 이 중앙군은 2군 6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2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응양군과 영호군으로서 국왕의 이제 친위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궁궐과 왕실을 좀 지키는 이제 이 군대이면서 동시에 6위는 이제 개경과 그 뭐랄까 개경 인근 지역들, 그러니까 개경 주변 지역을 이렇게 뭔가 방위하는 이 6위였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즉 이제 이군이 이제 6위를 거의 관장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이제 2군이 6위보다 상위 부서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은 어떻게 되냐? 오도의 방어와 치안 담당한 주연군과 그 다음에 양계 주도하면서 국경 경비를 담당한 주진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군사제도, 이 중앙군과 지방군이 이렇게 운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란의 침략을 막고 그 다음에 중기에 들어서 여진족의 침략을 막았던 그리고 그 다음에 후기에 가서는 또 몽골의 침략에도 대비할 수 있었던 이제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중앙군에 2군 6위에 속해 있었던 이제 개경에 있었던 이제 이 무신들에 대한 이 대우 때문에 문신들과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 이 문신들과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결국 무신정변이 이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좀 배경 차원에서 좀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여기에 속했던 중앙군의 이제, 뭐랄까, 상당수가 이렇게 무신정변 주역이 되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군사 제도만 하면은 따분해요. 근데 군사 제도가 정비된 상태에서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인물과 또 이 무신들이 또 나중에 무신정부의 주역이 됐다 했었을 때, 이런 의미가 이제 좀 쉽게 다가올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 고려의 교육제도나 이제 관리 등용제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뭐랄까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태조 왕건 때는 이제 개경과 서경의 학교를 이제 설립했었어요. 특히 특수한 케이스로 영재 학생의 경우에는 개경 원봉성에 이제 입학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영재 학생을 입학을 시켜서 교육시킨 다음에 바로 관리로 선발할 수 있도록 코스를 밟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려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던 최승로였어요. 사실 최승로는 원래 원봉송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그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 개경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태조왕건 12살의 태조왕건 앞에 불려가서 논어나 천자문을 줄줄 외웁니다.
그때 당시 태조왕건의 나이는 60이 넘었죠. 후삼국 통일한 직후였으니까요. 그랬던 최승로를 보고서 감탄해서 최승로를 신동이라 해서 원봉성 입학시킨 거죠. 이런 원봉성 학생이 광종대를 거쳐서 성종대에 그렇게 명재상으로서 좀 쓰임받았었죠. 그리고 성종대는 이제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한 다음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는데요. 나중에 이 국자감은 성균관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제도였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제도는 제가 앞 시간에 그 광종 때 이제 쌍계 건의로 시행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쌍계 건의로 시행되었던 이 과거제도는 고려 왕조를 거쳐서 조선 왕조, 즉 가보개혁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즉 중세 사회를 뭔가 대표하는 이제 좀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고려의 과거제도는 문과 음선사 시험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귀족 자제를 이제 시험 없이 등록시킨 그런 제도예요. 그다음에 잡과라든가 승과가 있었는데요. 잡과는 뭐 기술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관 뭐 이제 기술에 능한 뭐 기술관이라든가 뭐 이제 법학에 능한 뭐 법관 그다음에 뭐 의학에 이제 의술에 능한 뭐 이제 의관들을 많이 뭐 의사들을 좀 이렇게 시험하면 온갖 잡다한 이제 뭐랄까 종류별 뭔가 그 자신이 재능 있는 분야에서 이제 분야의 시험을 치러서 뭐 관리하는 그런 제도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운영했던 관료는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승과가 있는데요. 승과는 뭐 교종선과 이제 선종선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 승과에 합격이 되면 이제 승관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 승관들은 뭐 했느냐. 고려에는 이제 그 태조왕건을 지나서 광종 때 이제 뭐 왕사제도라든가 국사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전부터 왕사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태조왕건이 자기한테 자문해주는 승려를 왕사라고 했었어요. 임의로 왕사라 했었지만은 이것을 제도로 정착시켰던 게 바로 광종 때였던 거죠. 그때 이제 국사제도, 그 다음에 왕사제도를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이때 승과에 급제했었던 이제 승관들이 주로 왕사라든가 국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문과, 잡과, 그다음 승과를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한눈에 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문과는 쉽게 문과는 선발했다 보시면 되는데, 즉 이제 정치를 행하는 뭐 관료들, 이렇게 뭐 선발했다 보시면 되시고 잡과는 아까 말했던 법률, 회계, 의학, 지리 등의 이제 여러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제 그 전문가를 이제 등용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승과는 뭐 알 거예요. 승려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청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서라고 하는 건 시험을 거치는 게 아니었어요. 즉,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으로서, 아니면은, 꼬품 이상 관료의 자손을 이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로 그대로 임명한 제도였고요. 천거는 학식이나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 특별히 관료로 임명했는데요. 주로 고려 때 음서가 많이 쓰였죠. 권문세족의 자제, 나중 고려 후기 때 권문세족의 자제들도 주로 음서로 많이 출사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때는 많이 폐기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조선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과거를 통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니까 결국 음서로 경덕궁 공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봤었을 때, 아, 조선 초기까지는 음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천고는 이제 학식이나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서 특별히 관료를 임명하는 건데요.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좀 낙하산 인사라고 보셔야 할까요? 뭐 이 두 가지 다 이게 낙하산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중앙 집권체제 정비와, 그다음 지방행정제도, 또 군사제도, 그다음에, 교육제도라든가, 이제 관리 등용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좀 따분한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요.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또 학생 여러분, 또 우리, 또 일반인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